식탁 위 제사상 앞 촛불이 흔들립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엄마, 사실대로 말해요.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분자는 옥장도를 쥔 손을 떨며 대답합니다. 영대 김영대, 내 첫사랑, 내 아버지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집니다.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쨍그랑 소리. 정희가 가방에서 낡은 서류를 꺼내며 속삭입니다. 어머니 제 친부도 김영대예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연이 시작됩니다. 시작 전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남해동의 오래된 다가구 주택. 장마비가 처마 끝에서 똑딱시계처럼 떨어지던 오후였습니다. 은퇴교사인 박분자는 올해로 76이 되었어요. 베란다 난간에 걸어둔 매실 장아찌 병을 들여다보며 분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도 때가 되면 합쳐져야 평온해. 합골이 그래. 분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삭혀온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매실처럼 시간의 무게를 머금은 목소리였죠. 장아찌 병 속 매실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빗소리와 섞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 민수가 회사에서 들고 온 노란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있었어요. 민수는 올해 50살입니다. TV 뉴스를 흘려보던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주식은 또 떨어졌네. IMF 때 생각나네. 분자는 베란다에서 거실로 들어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를 꺼내면 민수는 항상 어린아이처럼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경제 위기 때 아버지가 보여주던 무너진 모습을 기억하는 것 같았죠. 며느리 윤정이는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정희는 47이에요. 손에는 장례업체 로고가 찍힌 명함 몇 장이 들려 있었죠. 정희는 장례식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담담했어요. 요즘은 화장이 기본이에요. 합골은 가족 동의가 민감해서 현장에서 분쟁도 많고요. 정희의 말투는 전문가다운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자는 며느리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감지했어요. 마치 정희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손자 지호는 대학교 1학년입니다. 19살 청년이죠. 지호는 시험 기간이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고3 때 쓰던 문제집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방문 틈새로 지호의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우리 집은 늘 과거와 현재가 싸운다. 차례상과 봉안당, 두 세계 사이에서. 지호의 말은 정확했어요. 이 집은 언제나 전통과 현대 사이 어딘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릴 때면 누가 어디 앉을지부터 의견이 갈렸고 명절 음식 메뉴 하나도 세대 간 줄다리기였죠. 분자는 거실 장롱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2층장이었어요. 분자는 주위를 살피듯 한번 둘러보고는 장롱 깊숙한 곳에 손을 넣었습니다. 낡은 천으로 싼 무언가가 만져졌어요. 분자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젊은 분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남포동 다방 앞이었죠. 옆에는 한 청년이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환한 웃음이었죠. 분자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또렷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80 봄 남포동. 분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진을 보는 분자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그 주름 사이로 오래된 기억들이 스며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공단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연기, 역전 다방의 커피향, 연탄재 냄새가 가득하던 골목길. 분자는 사진을 다시 천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이 넣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다시 봉인하듯이 말이죠. 분자는 장롱문을 닫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분자는 소파에 앉았어요.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이야기, 물가 상승 이야기,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야기. 분자의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민수가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내 마셨습니다. 정희는 명함들을 정리하며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지호는 방에서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는지 이어폰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죠. 이 집의 일상은 이렇게 조용했습니다.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분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함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말이죠. 한 장의 사진, 한마디 진실이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장마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은 규칙적이었어요. 똑딱, 똑딱. 시계처럼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분자에게 남은 시간을, 이 가족에게 남은 평온의 시간을 말이죠. 분자는 베란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실 장아찌 병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매실들은 서로 부딪히고 섞이고 결국 하나의 맛으로 익어갑니다. 분자는 다시 중얼거렸어요. 사람도 그래. 때가 되면 합쳐져야 평온해. 하지만 분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합쳐지기 전에 먼저 드러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가족은 봉안당에 모였어요. 부산 외곽에 자리한 봉안당은 조용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을 때마다 발소리가 울렸죠. 벽면에는 수많은 유골함들이 정렬되어 있었어요. 각각의 함 앞에는 작은 명패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분자의 남편 고 최상도의 유골함이 놓인 자리 앞이었어요. 상도는 향년 79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벌써 5년이 지났죠. 유골함 앞에는 흰 국화 한 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분자는 관리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상도 옆에 내 자리를 미리 잡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학골로요.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분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생각해온 결정이었죠.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의의 눈빛이 번쩍 빛났어요. 어머니, 학골은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정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어요. 정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특히 아버님 유골함의 관리 기록이 완벽하지 않아요. 관리 기록? 민수가 물었습니다. 민수의 표정에는 당혹스러움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유골함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정희는 곧바로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 그게 요즘 규정이 바뀌어서요. 동의 절차가 복잡해졌어요. 분자는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분자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더 캐묻지 않았어요. 관리인이 끼어들었습니다. 합골 절차는 복잡하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유족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엄마 뜻대로 하세요. 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정희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손에 들린 서류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봉안당을 나서는 길, 분자는 정희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희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분자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짐작하고 싶지 않았죠. 그날 밤 분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을 서성이다가 민수의 방 앞을 지나쳤어요. 방문 틈새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정희, 엄마 소원이잖아.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 장례는 소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자리가 아니라 진실이 먼저예요. 분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진실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희가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요?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 유골함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야? 정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봉안 기록에 이상한 메모가 있었어요. 메모, 라벨 교체 이력이요. 2000년대 초반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하던 시기 기록이에요. 분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으로 벽을 짚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정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동명이인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담당자가 라벨을 재부착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야? 아버지는 아버지잖아. 정희가 대답했어요. 민수 씨, 장례 업무를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사람들은 죽은 뒤에도 자리를 찾아 헤매요.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편치 못해요. 분자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오래 참아왔던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1980년 봄 남포동. 공단 굴뚝 위로 안개가 맴돌던 날이었어요. 연탄재 냄새가 골목을 덮었고 역전 다방 은성 앞에서 영대가 분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영대는 말했습니다. 분자야, 우리 멀리 가자. 서울이든 어디든. 하지만 분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부모님의 기대, 안정된 삶, 체면.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뱃속에 자라고 있던 아이. 분자는 영대를 떠나 상도를 선택했습니다. 상도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분자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아이를 자기 아들처럼 키웠죠. 민수는 상도의 성을 받았고 상도를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분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장마비는 멈췄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구름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분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이라 이 애가 뭘 알고 있는 걸까? 그 순간 분자는 결심했습니다. 정의가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화장실에 가는 소리였죠. 분자는 이불을 덮어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밤은 깊어갔고 분자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비밀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장례식장 업무로 바빴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최상도의 봉안 기록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정희는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봉안당 관리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최상도의 기록이 떴어요. 2000년대 초반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하던 과도기 기록이었습니다. 정희는 스크롤을 내리며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라벨 교체 이력 항목에서 멈췄습니다. 작은 메모가 눈에 밟혔어요. 동명이인 오류 가능성, 라벨 재부착, 담당자 이동근. 정희는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동명이인 오류라는 말은 심각한 문제였어요. 유골함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의미했죠. 정희는 담당자였던 이동근의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직원 명부를 뒤졌어요. 다행히 전화번호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 같은 노이즈가 섞인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이동근 과장님이신가요? 저는 명한 장례식장 윤정희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신가요? 정희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오래전 메모 남기신 거요. 최상도 선생 봉하남 라벨 바뀐 적 있습니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동근이 뭔가를 기억해 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기록상 한 번 근데 그땐 다 그랬습니다. 다 그랬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동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장장이 바뀌고 시스템 통합하던 시절이라 혼란스러웠어요. 유골함 라벨이 떨어지거나 발에서 재부착하는 경우가 많았죠. 동명이인도 꽤 있었고요.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최상도 선생 유골함도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나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 시기 기록은 완벽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끄는 정희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말은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요. 그날 저녁 정희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야근이라 집에 없었어요. 분자와 단둘이 마주 앉을 수 있는 시간이었죠. 분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들어서자 분자는 손을 멈췄어요. 정희야, 왔구나. 어머니, 잠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분자는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정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분자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무슨 말을 꺼낼지를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학골은 잠시 미루시죠. 유골함 라벨에 이력이 있어요. 분자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어졌어요. 그게 내 남편이 아니라는 말이니?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까진 다만 확인은 필요해요. 확인을 어떻게 한다는 거니? 정희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전형질이나 모발, 유품을 통해 추정할 수 있어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가능합니다. 분자는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어요. 대신 정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람 뼈가루에다 또 뭘 더 해보자고? 정희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버님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만약 정말로 다른 분의 유골이라면 그분도 제자리를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분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정희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자는 두려웠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다른 진실까지 드러날까 봐요. 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보다 분자는 말을 삼켰습니다. 정희는 분자를 기다렸어요. 분자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넌 왜 이렇게까지 하려는 거니?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제 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분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정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셨겠지만 저는 미혼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이름만 남겼죠. 김영대. 그 이름만요. 분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김영대. 그 이름이 정희의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장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제자리를 찾아야 편안하다는 거리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학골하시기 전에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버님이 정말 그 자리에 계신지요. 분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김영대. 정희의 아버지가 영대라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분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덮어둔 이름이 이 집을 흔들겠구나. 정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분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생각보다 세상이 좁구나 싶어서.
정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자의 반응에서 무언가를 느꼈어요. 어머니도 김영대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을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갔고 분자는 홀로 거실에 남았어요. 분자는 장롱 앞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흑백 사진을 꺼내 들었죠. 사진 속 영대가 웃고 있었습니다. 분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영대야, 미안해. 내가 남긴 것들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어. 분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집안 대청소를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민수는 회사 일로 나갔고 분자는 부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자기 방을 정리하다가 장롱 정리를 맡게 되었어요. 지호는 오래된 2층장 앞에 섰습니다. 먼지가 쌓인 장롱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어요. 낡은 이불들과 옷가지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죠. 지호는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맨 아래 깊숙한 곳에서 지호의 손이 무언가에 닿았어요.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오동나무로 만든 것 같았죠. 지호는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옥장도가 들어 있었어요. 전통 여인의 호신용 칼이었습니다. 옥으로 만든 손잡이가 세월의 때를 머금고 있었죠. 옆에는 낡은 편지 몇 장이 접혀 있었어요. 그리고 흑백 사진 한 장. 지호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할머니가 남포동 다방 앞에서 한 청년과 어깨를 맞대고 웃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호는 사진을 뒤집었죠. 뒷면에 또렷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대야, 내 봄은 내 것이었다. 지호는 사진을 내려놓고 중얼거렸습니다. 영대? 지호는 할아버지의 이름이 최상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이 영대는 누구일까요? 지호는 편지들을 펼쳐봤습니다. 편지는 세 통이었어요. 첫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분자야,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비록 내 곁이 아니더라도. 두 번째 편지는 더 짧았어요. 아이를 잘 키워라. 그 아이가 내 전부가 되어줄 거다. 세 번째 편지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분자야, 나는 떠난다. 서울로 간다. 너를 잊기 위해서. 지호는 편지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손에 쥔 채로 거실로 나왔어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분자가 손자를 보았습니다. 지호야, 뭐 찾았니? 지호는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분자는 지호의 손에 든 사진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렸죠. 어디서 찾았니? 장롱 깊은 곳에 상자가 있었어요. 그 안에 이 사진이랑 편지들, 그리고 칼이 있었어요. 분자는 앞치마로 손을 닦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호에게서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분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두 집어넣어라. 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분은 누구예요? 영대라고 적혀 있는데. 분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지호는 할머니의 표정을 보고 더 묻지 못했어요. 저녁 때 식탁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고 정희도 장례식장 일을 마치고 왔어요. 지호는 오후에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할머니 옛날 사진 찾았어요. 근데 할머니랑 같이 찍은 남자분이 할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요. 민수가 밥 먹던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호가 설명했습니다. 사진 뒷면에 영대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름은 최상도잖아요. 정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영대. 그 이름이 또 나왔어요. 정희는 분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분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민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숨기지 마. 우린 가족이야. 분자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어요. 가족이라 가족의 자리는 피로만 정해지는 게 아니야. 정의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은 무슨 뜻이세요? 분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식탁 위 국그릇에서 김이 피어올랐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분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다. 민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무슨 시절이요? 분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1980년 봄이 펼쳐졌어요. 공단 굴뚝 위로 안개가 맴돌고 연탄재 냄새가 골목을 덮던 80년 봄이었다. 영대는 나를 역전 다방 은성에서 기다렸지. 분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영대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어. 기타를 치고 시를 쓰고 꿈을 이야기했지. 나도 그 꿈에 취했어. 정의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민수는 젓가락을 놓았어요. 지호는 할머니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분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국 상도를 택했다. 안정과 체면, 부모님 기대. 그리고 분자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이.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분자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영대와 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하지만 상도가 너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였어. 아무 말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지호는 두 눈을 크게 뜨고 할머니를 바라봤죠.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민수는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어요. 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민수는 말을 아꼈어요.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 외에는 방에만 있었습니다. 분자는 부엌일을 하며 한숨만 내쉬었어요. 정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법적 절차가 아니어도 가족 동의로 가능한 유품 DNA 대조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모두가 무겁게 밥을 먹고 있을 때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 제안이 있어요. 분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는 반응이 없었어요. 유품 DNA 대조를 해보면 어떨까요? 민수 씨의 면도기와 어머니 머리카락, 그리고 아버님 유골함에서 발견된 소량의 유품 가루로 확인할 수 있어요. 분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뭘 바꾸니? 이미 다 드러났잖니.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유골함이 정말 아버님 것인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라벨이 바뀐 거라면 진짜 아버님은 어디 계신지 찾아야 하고요. 민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해봐요. 분자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수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싶어요. 진짜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분자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다음 날 바로 절차를 진행했어요. 민수의 면도기와 분자의 머리카락 몇 호를 채취했습니다. 봉안당에 연락해서 유골함에서 극소량의 시료를 얻었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었어요. 정희는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지 못하고 한참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 정희는 봉투를 들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거실에 가족이 모였어요. 민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분자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호는 자기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정희가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어머님, 결과가 나왔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말해요. 정희는 봉투를 열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빼곡했어요. 정희는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아버님 유골함의 유품은.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 씨의 직계부계와 일치하지 않아요. 민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아니라고?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골함에 있는 분은 민수 씨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에요. 라벨이 바뀐 게 맞았어요. 분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해. 분자의 목소리가 방을 가르며 튀었어요. 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할머니의 비명에 놀란 것 같았죠.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진짜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정희도 말을 잃었습니다. 분자는 두 손을 떨며 거실을 서성였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추석상 연습 겸 간소한 제사상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제사상 앞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밥 한 그릇, 나물 몇 가지, 과일 조금. 간소한 상이었어요. 민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사실대로 말해요.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분자의 손이 옥장도를 쥐고 있는 상자 위에서 떨렸습니다. 분자는 상자를 열고 옥장도를 꺼냈어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칼이었습니다. 영대 김영대, 내 첫사랑, 내 아버지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김영대, 그 이름을 드디어 확실하게 들었어요. 정희의 입술이 새하얘졌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장례업체 인수 과정에서 우연히 손에 넣은 출생신고 누락 관련 메모였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김영대, 미혼부 정정 요청 서류, 1998년.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친부도 김영대예요.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똑딱, 똑딱.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제 출생신고서에 김영대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중얼거린 이름이기도 하고요. 분자는 의자를 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럼 너희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와 민수 씨는 남매일 가능성이 높아요. 민수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섰어요. 지호는 입을 벌린 채 어른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가족의 자리가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소리였어요. 제사상 위에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촛불은 흔들렸어요. 분자가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정희도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는 그대로 벽에 기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할머니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었어요.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졌던 비밀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촛불은 꺼졌고 제사상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은 채로요. 폭풍 같은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집안은 무너진 것처럼 조용했어요. 말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각자 방에 들어앉아 나오지 않았죠. 지호는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집에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지호는 할머니 방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리지 않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할머니, 집은 무너져도 사람은 남아요. 저는 남을게요. 분자는 방 안에서 손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호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가족을 버리지 않으려 했죠. 민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산책로를 걸었어요. 발걸음에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걷고 또 걸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내 삶은 거짓이었나?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지. 나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주고 첫 월급으로 구두를 사주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오시던 그분이 내 아버지였다. 민수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최상도는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언제나 곁에 있었습니다. 민수가 중학교 입학할 때 새 가방을 사주셨죠. 대학 합격하던 날 조용히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피가 아니라 손에 남은 구두약 냄새가 내 아버지다. 민수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든 민수를 키운 건 최상도였어요.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희가 보였어요.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민수가 정희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지?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민수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결혼은 거짓이었을까?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린 서로를 사랑해서 만났어요. 그건 진짜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린 남매일지 모르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만났어. 우리 감정은 진실이었어.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릴 어떻게 볼까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정의를 놓고 싶지 않았어요. 분자는 낡은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영대가 웃고 있었어요. 분자는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영대야, 미안하다. 체면을 택한 대가가 이렇게 돌아올 줄이야. 분자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1980년 봄 영대를 떠나보낸 그날을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죠. 분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자. 자리를 다시 그리자. 분자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주소록이었습니다. 수첩을 넘기다가 한 곳에서 멈췄죠. 거기에는 무연고자 처리 관련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연히 알게 된 정보였어요. 김영대라는 이름이 무연고 사망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죠. 분자는 그때 몰래 유고를 찾아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작은 유골함이 분자의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분자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 낡은 보자기로 싼 것이 있었어요. 분자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작은 유골함이 나타났죠. 김영대의 유골함이었습니다. 분자는 유골함을 가슴에 안았어요. 영대야, 이제 내 자리를 찾아주마. 정희는 장례업체 상담실로 돌아왔습니다. 업무를 보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상주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중년 남성이었죠. 상주가 물었습니다. 장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장례는 작별이 아니라 자리 바꾸기예요. 살아남은 우리가 어디에 앉을지 정하는 의식이죠.
상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는 자기 자신에게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리를 바꿔야 한다고요. 그날 밤 분자와 정희는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거실 식탁이었어요. 두 사람 앞에는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 죄책감이 커요. 우리 결혼, 우리 가족. 분자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죄의 이름을 정하는 건 법이고 삶의 이름을 정하는 건 우리야. 정희가 분자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세상은 분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너와 민수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꼈어. 그 마음이 거짓이었나?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분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상처를 꿰매자. 법은 법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정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분자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어요. 식탁 위에 차는 식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손을 잡고 앉아 있는 모습을 봤어요. 민수는 두 사람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정희. 우리 다시 시작하자. 분자와 정희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눈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어요. 법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린 우리 방식대로 살자. 분자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정희도 함께 안겼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치유는 시작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족은 봉안당에 다시 모였어요.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최상도의 유골함 앞에 흰 국화가 줄지어 놓였어요. 민수가 유골함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아니, 아버지라 불러도 되겠지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피는 몰라도 기억은 제 것입니다. 민수는 유골함에 손을 얹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자전거 타기, 아버지가 사주신 첫 구두,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오시던 모습, 그 모든 게 제 아버지예요. 정희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윤정희입니다. 민수 씨의 아내이자 이제는 복잡한 관계가 되어버렸지만요.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민수 씨를 키워주신 덕분에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감사합니다. 분자가 마지막으로 유골함 앞에 섰습니다. 분자는 두 손을 모았어요. 상도 씨, 내가 오래 미뤘던 말, 미안했소. 분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내 거짓을 알면서도 품어줬소. 민수를 자식으로 키워줬소.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분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당신이 지켜준 이 집, 내가 비로소 지키겠소. 약속하오. 정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봉안당 담당자도 함께 있었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아니 어머니, 오늘은 관리 기록을 바로잡겠습니다. 담당자가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 최상도의 봉안 기록이 떴어요. 정희는 담당자와 함께 유골함의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시스템상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원한 유지와 추정 교체입니다. 화면에 두 개의 버튼이 보였어요. 하나는 원한 유지, 최상도. 다른 하나는 추정 교체, 타유해. 모두가 분자를 바라봤습니다. 결정은 분자의 몫이었어요. 분자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원한 유지. 상도는 이 집의 아버지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버튼을 눌렀어요. 하지만 분자의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자는 가방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어요. 보자기를 풀자 또 하나의 작은 유골함이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김영대. 작년에 무연고 처리될 뻔했지만 내가 찾았소.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분자가 대답했습니다. 작년이야. 우연히 소식을 듣고 찾아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옷장에 숨겨뒀어. 정희가 유골함을 바라봤습니다. 김영대. 자기 아버지이자 민수의 아버지였어요. 정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자가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학골은 접겠다. 대신 두 사람을 나란히 두고 싶소.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두 분 모두 모시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분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사람은 우리가 살아낸 시간의 아버지로, 다른 한 사람은 우리가 빚진 봄의 아버지로.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으니 그곳에 모실 수 있어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자리 찾았네요. 정희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담당자가 김영대의 유골함을 받아 최상도 옆자리에 모셨습니다. 두 유골함이 나란히 놓였어요. 담당자는 작은 명패를 꺼내 앞에 세웠습니다.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가족의 자리, 피와 시간 모두의 이름으로. 그 순간 봉안당의 긴 복도 끝에서 햇살이 길게 스며들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빛이 두 유골함을 비췄어요. 마치 두 사람이 함께 빛을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두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최상도, 아버지 김영대. 두 분 모두 제 아버지입니다. 민수는 두 유골함에 각각 절을 올렸어요. 정희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김영대, 처음 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분자는 두 유골함 사이에 섰습니다. 한 손은 상도의 유골함에, 다른 한 손은 영대의 유골함에 올렸어요. 두 사람 모두 고맙소. 상도는 삶을 함께 해줬고 영대는 생명을 선물해줬소. 이제 두 사람 모두 이 자리에서 쉬시오. 봉안당을 나서는 길, 분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햇빛이 여전히 비치고 있었어요. 두 유골함이 나란히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어요. 엄마, 잘하셨어요. 정희도 분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평안하시겠어요. 분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야 자리를 찾았구나. 지호도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지호는 기숙사에서 나와 오늘 함께 했어요. 할머니, 우리 이제 집에 가요. 네 사람은 봉안당을 나섰습니다. 밖은 화창했어요. 가을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분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분자는 중얼거렸어요. 자리를 찾으니 마음도 가벼워지는구나. 가족은 함께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수가 차 문을 열어주었어요. 분자가 차에 타기 전에 다시 한번 봉안당을 바라봤습니다. 잘 있거라. 두 사람 모두.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봉안당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분자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자리를 찾았으니까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어요. 집안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하고 편안했습니다. 분자는 부엌에서 떡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민수는 거실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정희는 과일을 준비했어요. 지호는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제사상 차려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분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올해부터는 다르게 하련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다르게요? 분자가 설명했습니다. 제사상은 간소하게 하고 차례 순서 대신 감사 순서를 만들었어. 우리가 받은 것들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말이야.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세요. 거실 테이블 위에 간소한 음식이 놓였습니다. 떡국 한 그릇, 나물 몇 가지, 과일 조금.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테이블 가운데에는 2개의 작은 사진틀이 놓였습니다. 하나는 최상도의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김영대의 사진이었어요. 2 사진 사이에 흰 국화 한 송이가 꽂혀 있었습니다. 가족이 테이블 앞에 둘러앉았어요. 분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자. 첫 번째 감사는 지호부터. 지호가 일어섰습니다. 지호는 최상도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첫 번째 감사, 할아버지 상도. 제게 자전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호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시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넘어질까봐 걱정하시던 할아버지 목소리도요. 지호는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2 사진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2 번째 감사, 영대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어있던 제 자리에 질문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아버지가 남긴 흔적을 이제야 알게 됐어요. 민수는 김영대의 사진에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최상도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상도. 저를 아들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가 아니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였어요. 민수는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정희가 일어섰습니다. 정희는 김영대의 사진 앞에 섰어요. 3 번째 감사, 아버지 김영대. 저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찾았어요. 이제야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비록 유골함으로지만 그래도 만났어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분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진실을 밝히되 미움으로 끝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는 분자에게도 절을 올렸습니다. 분자는 정희를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거라. 우리 이제 앞만 보자. 분자가 마지막으로 일어섰습니다. 분자는 2 사진 앞에 섰어요. 상도 씨, 영대. 2 사람 모두에게 감사하오. 분자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상도는 내 삶을 지켜줬고 영대는 내 봄을 선물했소. 2 사람 모두 내 인생의 일부였소. 분자는 2 사진에 각각 절을 올렸어요. 가족의 자리는 빼앗는 게 아니고 나누는 거다. 분자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피 한 방울로 서열 정하던 시대는 지났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시간으로 서로의 자리를 만들어갈 것이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호가 박수를 쳤습니다. 민수와 정희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분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떡국을 먹으며 가족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전처럼 무거운 침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웃음소리가 났어요. 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년에도 이렇게 해요. 분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하자. 우리만의 방식으로. 식사를 마친 뒤 4 사람은 동네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떡국떡을 더 사러 가는 길이었어요. 시장은 설날을 앞두고 북적였습니다. 분자는 떡집 앞에서 떡을 골랐어요. 민수는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샀습니다. 정희는 꽃집에서 국화를 샀어요. 지호는 떡볶이를 사 먹으며 가족을 기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분자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7080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이등병의 편지였습니다. 분자는 노래를 따라 흥얼거렸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밝아지셨네요. 분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짐을 내려놓으니 가벼워졌지. 집에 도착해 분자는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장마가 끝난 하늘 아래 겨울 햇빛이 유리창을 깨끗이 닦아내듯 식탁을 비췄어요. 분자는 베란다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분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 합골이든 병치든 중요한 건 함께 눕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억되는 것이다. 분자는 미소 지었어요. 그 기억이 우리를 하나로 합한다. 거실에서 민수와 정희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방에서 음악을 들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유골함은 자리를 바꿨습니다. 아니, 자리를 찾았어요. 최상도와 김영대 두 사람은 이제 나란히 봉안당에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편안히 쉬고 있었죠. 가족도 그 옆에서 각자의 자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민수는 두 아버지의 아들로, 정희는 진실을 밝힌 며느리로, 분자는 모든 것을 품은 어머니로, 지호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손자로요. 비밀은 상처였지만 상처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 길 위로 새로운 제사가 시작되었어요. 피가 아닌 시간으로, 서열이 아닌 감사로 이어지는 제사였습니다. 분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평온하구나. 그리고 유골함은 봉안당에서 조용히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함이 나란히 가족의 자리를 지키며요. 뉴스 속보가 터집니다. 도안그룹 자금 유동성 위기 200억 막혀. 윤미숙은 거실에서 울부짖으며 은지를 향해 날을 세웁니다. 이 모든 불운은 내가 들어오고 나서 시작됐어. 은지는 눈물을 삼키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충격적인 과거를 알게 됩니다. 은지야, 30년 전 내 시아버지가 우리 돈으로 사업을 다시 일으켰단다. 은지는 말을 잃습니다. 국밥집 아버지가 재벌가를 살렸다는 사실에 모든 것이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곧 시작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을 운영하는 큰 힘이 됩니다. 부산중앙시장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길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밝은 곳이 있었습니다. 만순의 국밥집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 김은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소머리는 제가 손질할게요. 은지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처럼 맑았습니다. 35살 결혼도 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이 국밥집을 지켜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대학을 나왔지만 은지는 이 일이 좋았습니다. 뜨거운 국물 한 그릇으로 누군가의 하루를 시작하게 해준다는 것, 그것이 은지에게는 어떤 일보다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은지야, 손이 트겠다. 장갑이라도 껴라.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 소머리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있잖아요. 은지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매일 찬물에 담그고 뜨거운 국물을 휘젓고 그릇을 나르다 보니 어느새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로 만든 국밥은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국밥보다 은지 씨 손맛이 더 좋다고요. 또 누군가는 저 집 국밥을 먹으면 집 생각이 난다고도 했습니다. 오전 9시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장 상인들부터 일찍 출근하는 회사원들까지 모두들 뜨거운 국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주문을 받고 국밥을 내고
반찬을 채웠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지만 은지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었습니다. 은지 씨, 오늘도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는 이 시장 골목과는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은지가 다가가자 남자는 잠시 메뉴판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소머리 국밥 하나 주세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은지는 부엌으로 들어가 정성스럽게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소머리 고기를 듬뿍 담고 국물을 자작하게 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내밀자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회사 생활 속에서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은지는 옆에서 반찬을 채우며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국물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남자는 국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은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여기 자주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은지의 대답은 담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남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의 따뜻함은 국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지라는 사람 자체에서 묻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는 매일 아침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국밥을 먹기 위해서였지만 점점 은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며 손님들을 대했지만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그런 은지의 모습에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은지 씨, 항상 이렇게 일찍부터 하시나요? 어느 날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새벽부터 준비하거든요. 국밥은 시간이 생명이니까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근데 좋아요. 사람들이 맛있게 드시는 걸 보면 보람 있어요. 은지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남자는 그 순간 이 사람이야말로 자신이 찾던 사람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사람, 따뜻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 저는 도연이라고 합니다. 회사 다니고 있어요. 아, 네. 저는 김은지예요. 두 사람의 인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도연은 매일 아침 국밥집에 들렀고 은지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시장 이야기, 때로는 인생 이야기까지.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 용기를 냈습니다. 은지 씨, 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한번 같이 하실 수 있으세요? 은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진심 어린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근데 너무 비싼 데는 부담스러워요. 괜찮아요. 은지 씨가 편한 곳으로 가면 되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시장 근처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도연은 은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큰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것, 하지만 늘 무언가 허전함을 느꼈다는 것. 은지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도연 씨는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왜 허전하다고 느끼세요? 아마도
진짜 따뜻함을 몰랐던 것 같아요. 은지 씨를 만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이런 따뜻한 사람이 세상에 아직 있다는 걸요. 은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직접적인 호감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아니에요. 은지 씨는 특별해요. 국밥도 사람도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은지 씨는 모든 걸 정성으로 대하시는 것 같아요. 도연의 말에 은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따뜻한 시작 위에 거대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두 사람의 만남은 석 달째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이제 은지에게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은지를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은지 씨,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도안그룹 상무입니다. 제 아버지가 회장이고요. 은지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안그룹이라면 부산에서도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은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제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 가족에게는 중요할 거예요. 도연 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게 전부예요. 은지의 말에 도연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이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도연은 은지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거대한 저택이 있었습니다. 은지는 차에서 내리며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도연이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이미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복 차림의 윤미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도연의 아버지 도성철 회장이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도연이 은지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은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지라고 합니다. 윤미숙은 은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소박한 옷차림, 거친 손. 윤미숙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도연아, 이 사람이 누구냐?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미숙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결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 말입니다. 도연아, 이 사람이 어떤 집안 출신인지 알고 말하는 거니? 은지 씨는 중앙시장에서 국밥집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한 분이세요. 윤미숙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시장 국밥집 딸이라고? 도현, 내가 아무리 착해도 이건 아니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사람은 태생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어머니. 도성철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도현,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결혼은 내 뜻대로 하거라. 하지만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윤미숙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걸 그냥 두고 보시려고요? 우리 집안에 국밥집 딸이 들어온다고요? 이미 도연이 결심한 것 같소. 막아봤자 소용없어. 윤미숙은 은지를 향해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은지 씨라고 했나? 우리 집안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까다로워요. 견딜 자신 있어요?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그런 게 통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윤미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도성철 회장도 서재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도연과 은지만 남았습니다. 미안해요, 은지 씨.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은지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거대한 집,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 과연 자신이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은지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엄마, 도연 씨네 집안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도 될까? 어머니는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가는 거야. 집안이 뭐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지. 근데 시어머니가 될 분이 날 싫어하시는 것 같아. 처음부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니? 내가 정성을 다하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 거야. 어머니의 말에 은지는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정식으로 결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미숙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도연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결혼식 날 윤미숙은 끝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도성철 회장만 잠깐 얼굴을 비췄다가 떠났습니다. 은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지만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은지 씨, 아니, 이제 당신.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네, 도연 씨.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두 사람은 그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은지는 국밥집 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은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결혼 후 일주일 은지는 도연의 집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해운대 언덕 위 저택은 은지가 살던 시장 골목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복도. 은지는 이 공간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게 느껴지는지 실감했습니다. 은지 씨, 아니, 이제 도련님 부인이시네요. 짐은 제가 옮겨드릴게요. 가정부 박 여사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묘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은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부인께서 직접 하시면 안 되죠.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박 여사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선을 긋는 느낌이었습니다. 은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부터 은지는 이 집의 규칙을 배워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정확히 7시, 저녁은 6시. 시어머니 윤미숙은 식탁 상석에 앉았고 은지는 그 옆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첫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윤미숙은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손은 좀 나아졌나? 은지는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국밥집에서 일하며 생긴 굳은 살과 상처들이 여전했습니다. 아,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이 며느리 손을 보면 놀랄 거야. 피부과라도 다녀야겠어. 윤미숙의 말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은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사 내내 윤미숙은 은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도성철 회장도 조용히 식사만 했습니다. 도연은 출근 준비로 바빴습니다. 은지는 그 침묵 속에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윤미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오늘 오후에 사교 모임이 있어. 함께 가야 해. 네, 제가요? 당연하지. 이제 우리 집 며느리잖아.
사람들한테 인사는 해야지. 은지는 긴장했습니다. 사교 모임이라는 게 어떤 건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오후 2시 은지는 윤미숙을 따라 고급 호텔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은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어머, 미숙 언니. 이분이 소문으로만 듣던 새 며느리세요? 한 부인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윤미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도연이가 고집을 부려서. 어머, 그래도 예쁘시네요. 어느 집안 따님이세요?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중앙시장에서 국밥집을 했습니다. 순간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부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누군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국밥집이라니. 정말 특이한 인연이네요. 윤미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은지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윤미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앞으로 그런 자리에서 내 과거를 굳이 밝히지 마. 창피해. 죄송합니다. 창피한 건 나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며느리를 맞았는지.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은지는 방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연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은지는 애써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피곤하죠? 은지, 오늘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하지만 도연은 은지의 붉어진 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은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힘들게 하네요. 아니에요. 제가 익숙해지면 될 거예요. 은지는 그날부터 더욱 노력했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윤미숙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준비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윤미숙은 늘 불만이었습니다. 이 반찬은 너무 짜. 이건 또 싱거워. 며느리, 요리 좀 제대로 배워야겠어. 은지는 매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음식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요리책을 보며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윤미숙의 마음을 얻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도안그룹의 임원들과 그 부인들이었습니다. 은지는 윤미숙의 지시에 따라 차와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거실에서 대화가 오갔습니다. 사모님, 새 며느리는 어떠세요? 한 부인이 물었습니다. 윤미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착하긴 한데 아직 많이 배워야죠. 집안일도 서툴고, 그래도 젊으니까 금방 배우시겠죠. 글쎄요. 태생이 달라서 그런지 감각이 없어요. 은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국밥 끓이던 그 마음으로 이 집도 따뜻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심을 다하면 언젠가는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도 힘들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다. 도연 씨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은지의 눈빛에는 여전히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아침,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도성철 회장이 일찍부터 서재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윤미숙의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보,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윤미숙이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성철 회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외 투자권이 완전히 틀어졌소.
베트남 부동산 사업이 좌초됐어. 그럼 투자금은요? 이미 200억이 묶였소. 회수는 불가능할 것 같소. 은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0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액수인지는 몰라도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연도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도연 씨, 괜찮아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회사 일이 좀 복잡해졌을 뿐이에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은지가 집에서 편안하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돼요. 도연은 은지의 손을 꼭 잡고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안그룹 자금 유동성 위기 직면. 해외 투자 실패로 긴급 자금 조달 나서. 거실에서 뉴스를 보던 윤미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리모컨을 떨어뜨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지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 이제 우리 집안이 끝장난 거야. 윤미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은지는 거실에서 도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으며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도연 씨, 은지가 다가가자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지는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도연은 물을 단숨에 마시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이사회가 있었어요. 유동성 200억이 막혔다고 했어요. 투자처들도 모두 돌아섰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가 위험해요.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부도 위기까지 갈 수 있어요. 은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떨구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원망하실 거예요. 이 모든 게 제 책임이니까요. 왜 당신 책임이에요? 투자는 늘 위험이 따르는 거잖아요. 제가 그 투자건을 강하게 밀었거든요. 아버지도 반대하셨는데 제가 설득했어요. 결국 이렇게 됐네요. 도연의 목소리는 자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지는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연 씨, 지금은 자책할 때가 아니에요. 방법을 찾아야죠.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200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구한다는 거죠. 은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며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혹시 그분들 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도연 씨, 혹시 시장 쪽 사람들 중에 아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도연은 고개를 들어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시장이요? 네. 우리 아버지가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분들 중에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혹시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모르죠.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은지 아버지한테 폐를 끼칠 순 없어요. 폐가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제발 한 번만 알아봐요. 은지의 간곡한 부탁에 도연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은지는 중앙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국밥집에 들어서자 아버지 김만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은지야, 웬일이냐? 아버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은지는 아버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만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야, 도안그룹이라고 했지? 네, 아버지. 그 회사 말이냐?
사실 아버지가 그 회사와 인연이 있단다.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무슨 인연이요? 30년 전 그 회사가 공장 화재로 망할 뻔했을 때가 있었어. 그때 내가 돈을 빌려줬지. 진짜요? 그럼 그 돈은요? 한 푼도 안 받았어. 그분들이 사업을 다시 일으키고 나서 연락이 끊겼거든. 은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도안그룹을 도왔다니. 그리고 그 은혜를 갚지 않았다니. 은지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지금이라도 그 얘기를 꺼낼 수 있을까요? 김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지야, 아버지는 그런 사람 아니야. 과거 일을 들춰서 은혜를 갚으라고 할 사람이 아니란다. 하지만 아버지, 대신 은지 내가 가서 말해봐라. 내 시어머니한테. 진실을 알면 달라질 거야. 은지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도연을 위해서라도, 이 집을 위해서라도 말해야 했습니다. 은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성철 회장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고 도연은 회사 일로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거실에서 윤미숙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윤미숙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손에는 와인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은지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윤미숙은 은지를 보자 냉소를 띤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며느리. 위로라도 하러 온 거야? 어머니, 제가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차? 이제 와인도 모자라서 차를 마셔야 하나? 윤미숙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미숙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내가 들어온 뒤부터 시작됐어. 내가 이 집에 오고 나서 부름만 계속됐지. 은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 내 탓이야. 국밥집 딸 따위가 재벌가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된 거야. 윤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은지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윤미숙은 와인 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얼마나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너는 알지도 못할 거야. 30년 전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 공장 화재로 모든 걸 잃었지. 은지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30년 전 공장 화재. 바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사건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어떻게 다시 일어나셨어요? 윤미숙은 멍한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도와줬어.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거금을 빌려줬지. 덕분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하지만 그 은혜를 갚지 못했어. 연락처도 잃어버렸고. 윤미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분 성함이 김만수 씨 아니세요? 윤미숙이 화들짝 놀라며 은지를 쳐다봤습니다. 뭐, 내가 어떻게 그 이름을 알아? 그분이 제 아버지예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윤미숙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와인 잔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깨졌지만 윤미숙은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내 아버지라고? 네, 어머니. 제 아버지가 중앙시장에서 국밥집을 하시는 김만수예요. 30년 전 어머니네 회사를 도왔던 그분이 맞아요. 윤미숙은 소파에서 일어나 비틀거렸습니다. 은지가 부축하려 하자
윤미숙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그렇게 무시하고 천대했던 내 아버지가 우리 은인이라니. 윤미숙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은지를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얼마나 무시했는지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윤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은지는 윤미숙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그 일을 절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은혜를 갚으라고 요구할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머니께서 진실을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윤미숙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재벌가 회장 부인으로서 평생 강하게 살아온 윤미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윤미숙은 그저 한 명의 나약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미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은 맨 얼굴이었습니다. 윤미숙은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아니 은지야. 내 아버지 가게로 안내해 줄 수 있겠니? 네, 어머니. 두 사람은 함께 중앙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시장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윤미숙은 차에서 내려 낯선 시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활기찬 사람들, 정겨운 외침소리, 그리고 곳곳에서 풍기는 음식 냄새. 윤미숙에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여기에요, 어머니. 은지가 국밥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윤미숙은 만순의 국밥집이라는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낡았지만 정겹게 느껴지는 간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김만수가 손님을 맞이하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지야, 그리고 윤미숙은 김만수 앞에 섰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김만수는 윤미숙을 알아봤습니다. 혹시 윤미숙 여사님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김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윤미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만수는 두 사람을 안쪽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김 선생님, 제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30년 전 저희를 도와주신 분이 선생님이라는 걸요. 김만수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옛날 일이죠. 왜 그동안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은혜를 갚을 기회라도 주셨어야죠. 은혜는 갚으라고 베푸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준 것뿐이에요. 김만수의 말에 윤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 따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천대했는지. 저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김만수는 조용히 윤미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참 묘하지요. 제 딸이 여사님 며느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윤미숙은 고개를 들어 김만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시장 국밥집에서 윤미숙과 김만수의 대화는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물 한 잔을 따라드렸습니다. 김만수는 과거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그때 저도 막 사업을 시작한 때였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었죠. 어느 날 신문에서 도안섬유 공장 화재 소식을 봤습니다. 사진 속에 회장님과 여사님이 폐허 앞에서 우시던 모습이 있더군요. 윤미숙은 그때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김만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도 가난하게 살아봐서 알거든요. 모든 걸 잃는다는 게 어떤 건지요. 그래서 제가 모아둔 돈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때 얼마였습니까?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게는 전 재산이었죠. 윤미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8천만 원이면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도안섬유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저희는 남이었는데. 김만수는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데 이유가 필요합니까? 그냥 도와야겠다 싶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의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윤미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윤미숙은 김만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이제라도 은혜를 갚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반드시 회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은 마십시오. 다만 저희 은지를 잘 대해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김만수의 말에 윤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를 바라보는 윤미숙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미숙은 집으로 돌아와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도성철 회장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좀 보세요. 윤미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급하면서도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도성철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30년 전 우리를 도와준 그분을 찾았어요. 도성철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그분을? 김만수 씨예요. 중앙시장에서 국밥집을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윤미숙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은지 아버지예요. 도성철 회장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인가? 우리 며느리 아버지가? 네, 제가 직접 만나고 왔어요. 틀림없어요. 도성철 회장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낡은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이걸 봐요, 여보. 윤미숙이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미숙 여사님께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돈은 천천히 갚으셔도 됩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사람의 인연은 돈보다 깊은 것이니까요. 건강하십시오. 김만수 드림. 편지를 읽는 윤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 아래에는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주소는 재개발로 사라졌고 전화번호도 바뀌어 연락이 끊겼던 것입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윤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성철 회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바빠서 찾지 못한 게 죄송하오. 은혜를 갚아야 했는데 이제라도 갚아야 해요. 그리고 은지한테도 사과해야 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식탁에 모였습니다. 도연도 회사에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윤미숙은 은지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은지야, 어머니가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어. 어머니, 내가 너를 얼마나 무시하고 천대했는지 모르겠구나. 내 아버지가 우리 은인인데 난 그것도 모르고. 윤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강하게 살아온 윤미숙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잘못을 뉘우치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은지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알게 되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도성철 회장도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아니 은지. 우리가 정말 잘못했네. 내 아버지께 제대로 인사를 드려야겠어. 아버지. 도연은 모든 상황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사람의 아버지가 자신의 가족을 살린 은인이었다니. 이것이야말로 운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은지, 당신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도연이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베풀고 사는 거라고요. 받으려고 베푸는 게 아니라고요.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윤미숙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이사회를 소집하겠다고. 그리고 김만수에게 제대로 된 감사를 표하겠다고. 더 나아가 이번 회사 위기도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윤미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숨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은지를 바라보는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은지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 전 받은 은혜가 이렇게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연은 참으로 묘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미숙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고 화장을 단정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도성철 회장과 함께 중앙시장으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인사를 드리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여보, 준비됐소? 도성철 회장이 물었습니다. 윤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은지와 도영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중앙시장에 도착하자 평일 아침임에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윤미숙과 도성철 회장은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상인들의 정겨운 외침, 싱싱한 재료들의 냄새, 그리고 활기찬 분위기. 이 모든 것이 두 사람에게는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국밥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김만수는 이미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들어서자 김만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으로 드세요. 김만수가 일행을 안쪽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도성철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 선생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도안그룹 도성철입니다. 아, 회장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30년 전 저희를 도와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도성철 회장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김만수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어려운 이웃을 도운 것뿐입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희 가족은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윤미숙도 김만수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은지를 그렇게 차갑게 대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김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은지가 행복하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선생님의 은혜를 제대로 갚고 싶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도성철 회장의 간곡한 부탁에 김만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돈이 필요해서 도와드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회장님 회사가 어렵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도울 방법이 있다면 돕고 싶습니다. 도성철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가 자금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게는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도울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입니까? 네, 시장 상인회 회장님이십니다. 박종간 회장님이라고 하시는데 부산에서 여러 사업을 하십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도성철 회장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김만수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회장님, 저 김만수입니다. 혹시 지금 시간 되십니까? 소개해 드릴 분이 계십니다. 통화를 마친 김만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만나실 수 있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성철 회장은 김만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후 3시 일행은 박종간 회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현대식 건물 10층에 위치한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박종간 회장은 60대 중반의 인자한 인상이었습니다. 만수 씨가 소개하는 분이면 믿을 만하지. 어서 앉게. 박종간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도성철 회장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회사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종간 회장은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외 투자 실패로 유동성 문제가 생겼다는 거지? 네, 맞습니다. 도안그룹은 좋은 회사야. 내가 오래 지켜봤어. 이번 위기만 넘기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봐. 감사합니다. 200억은 큰 돈이지만 내가 도와주지. 대신 조건이 있어. 도성철 회장의 표정이 긴장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만수 씨를 도안그룹 고문으로 모셔. 그리고 시장 상인들과 협력해서 유통사업을 확대해봐. 대기업과 전통시장이 함께 상생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야. 도성철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오히려 회사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계약서를 준비하지. 일주일 안에 자금을 투입하겠네. 박종간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성철 회장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악수했습니다. 위기가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도성철 회장은 김만수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다리를 놓아드린 것뿐입니다. 중요한 건 회장님의 신용입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이 기회조차 없었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윤미숙은 은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내가 우리 집의 복이었구나. 어머니, 진심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은인을 모른 채 살았을 거야. 그리고 이 위기도 극복하지 못했을 거고. 은지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도 은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그날 밤 도안그룹에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도성철 회장은 임원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의 위기가 해결될 전망입니다. 박종간 회장님께서 투자를 결정하셨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도성철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김만수 선생님을 저희 회사 고문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30년 전 우리 회사를 살려주신 은인이십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도성철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따님이 바로 우리 며느리 도연의 아내 은지입니다.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운명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도안그룹은 박종간 회장의 투자로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주가도 회복되었고
새로운 유통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가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윤미숙은 이제 매주 중앙시장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시장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윤미숙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늘도 윤미숙은 은지와 함께 시장에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좋은 채소가 들어왔대요. 은지가 윤미숙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윤미숙은 자연스럽게 은지를 따라갔습니다. 채소 가게 앞에서 상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은지 엄마. 오늘도 오셨네요? 네, 언니. 오늘은 뭐가 좋아요? 시금치가 정말 싱싱해. 이거 가져가. 상인 아주머니는 윤미숙을 보며 웃었습니다. 윤미숙도 어색하지 않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을 보고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국밥집에는 김만수와 도성철 회장이 함께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친구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회장님, 신규 유통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분에 순조롭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협력해서 신선식품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조언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뭘 그리 도와드렸다고. 그저 시장 사정을 말씀드린 것뿐인데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신분의 차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윤미숙과 은지가 들어오자 김만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와요. 국밥 끓여놨으니 함께 드시죠.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지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윤미숙도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재벌가 안주인이 시장 국밥집 부엌에 들어가다니. 하지만 지금의 윤미숙에게는 이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은지야, 어떻게 도와줄까? 어머니, 저기 파 좀 썰어주세요. 알았어. 윤미숙은 서툰 손놀림으로 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더 얇게 썰어야 해요. 그래, 이렇게? 네, 잘하고 계세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모녀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국밥이 준비되자 모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앞에서 도성철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 국밥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맞아요. 정말 따뜻한 맛이에요. 윤미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국밥을 한 숟가락씩 떴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만수가 말했습니다. 국밥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오래 끓일수록 깊은 맛이 나죠. 윤미숙이 대답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인연도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인연도 30년이 지나 이렇게 다시 이어졌으니까요. 도성철 회장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도연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들 여기 계셨네요. 도연아, 어서 와. 국밥 먹어라. 윤미숙이 아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도연은 은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신규 유통사업이 예상보다 훨씬 잘 되고 있대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장인어른 덕분입니다. 시장과 대기업이 함께하니까 시너지가 엄청나요. 김만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너희들이 잘한 거지. 아닙니다. 장인어른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도연의 진심 어린 말에
김만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윤미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가게가 참 좋네요. 화려하진 않지만 정말 따뜻해요. 김만수가 대답했습니다. 40년을 여기서 장사했습니다. 이 가게가 제 인생이죠. 선생님, 이 가게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꼭 보답하고 싶어요. 윤미숙의 진심에 김만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부탁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이 시장이 재개발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인들이 걱정이 많아요. 혹시 도안그룹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도성철 회장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연히 해야죠.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일행은 함께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시장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윤미숙은 상인들의 고충을 직접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예전의 윤미숙이라면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모두 국밥집 앞에 모였습니다. 석양이 시장 골목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윤미숙이 은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내가 정말 우리 집 며느리가 돼줘서 고마워. 아니, 딸이 돼줘서 고마워. 은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국밥처럼 오래오래 함께 끓는 가족. 윤미숙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도연이 은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결혼한 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저도요. 김만수와 도성철 회장도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신분도 재산도 출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이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 두 집안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순의 국밥집에서는 특별한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두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국밥을 먹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그릇 위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뜨거운 국밥 한 그릇 속에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이 끓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가족의 맛이었습니다.